예, 이번 시간에 우리 파트 4 세무사랑 프로에 의한 세액 계산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 및 과세 표준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보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뭐 별도로 작성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각종 세무조정 사항들을 그때그때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다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만약에 세무사님들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무조정한 내용들을 검토하실 때는 서식을 전부 다 출력하신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내용하고 서로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세서 작성한 데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합계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조정합계표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반영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수로 반영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명세서 작성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비과세 적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 자료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소득 처분 중에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소득자료명세에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귀속자가 누군지 정보를 등록해 달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원천세 신고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원천 신고와 비교를 하면 지급명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제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출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자료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소득 귀속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액 및 귀속소득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소득자료명세서에 기록하는 서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구분격리, 즉 소득 구분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454페이지에 소득 구분 계산서 이제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구분 격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해서 딱딱 해야 되겠죠. 감면 사업, 비감면 사업을 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게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분이 안 된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들을 어떤 서식에 나타낼 거냐, 그게 소득 구분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면제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 격리 방법이 되겠는데 수개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에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합니다. 업종별로 안분하고요. 동일 업종 내에 공통손익을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구분을 하고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감면사업 내에서 또 공통손익을 안분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안분기준에 따라서 공통경비를 안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서식이 소득구분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감면 대상 사업은 사업자 등록 증상의 업태 종목과 별개로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이건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찾아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면 사업만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소득 구분 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액을 감면받을 때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만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소득 구분 계산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얼핏 생각하면 제조업은 감면 대상 소득이고 제조업에서 발생된 건 모든 소득이 전부 다 감면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그러니까 비감면 소득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는 전부 다 세액 감면을 받을 때는 소득 구분 계산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비감면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유형자산 처분이, 국고보조금, 농수산물 판매 촉진비, 장애인 고용 지원금,
휴업수당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정부 출연금,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죠. 일자리 안정지원금. 지원금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감면 소득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떤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수입이자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죠? 수입이자 있을 수 있고요. 인정이자 있고 처분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요 최근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일자리 안정지원금, 휴업수당 지원금 뭐 이런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비감면 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감면 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감면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감면 업종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가증권 처분 손실 등도 비감면 송금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이유, 업종과 상관없이 이런 이유 때문에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비감면 소득이다라는 거 나오고 있고요.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 처분이익 감면 대상 소득 여부 비감면 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입금과 공통송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공통입금에 대해서는 수익금액 비례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공통송금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금액 비례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송금액 비례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분 계산하시면 되겠고, 개별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 비용까지 전부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차입금이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 이건 구분되겠죠. 그죠? 그런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되겠고, 외환 차하 손익도 감면 또는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기타 외화 채권은 과세 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2월 결손금은 어떻게 되느냐? 감면 또는 과세 사업에서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자, 기부금은 공통송금의 안분 기준에 따라서 안분합니다. 자비익, 잡손실은 감면 또는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겸업업종 중에 감면소득의 일부가 결손이 난 경우에 감면소득금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이 2억 5천이고요. 도매업 소득이 5천만 원 결손이 났습니다. 건설업 2억 5천이고 부동산 임대 5천만 원입니다. 부동산 임대는 비감면입니다. 그죠? 비감면 소득이고요. 그죠? 도매업과 건설업은 감면 소득입니다. 감면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감면 소득 금액은 얼마로 볼 거냐 하는 겁니다. 도매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제로로 보고 건설업에서 발생된 2억 5천 기준으로 감면 받으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두 개 합쳐서 2억 원 기준으로 감면 받으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은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결손이 발생된 부분의 소득은 없는 걸로 보고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건설업 소득 2억 5천, 부동산 임대 소득 5천만 원에서 총 3억입니다. 3억 원에 대한 비율을 계산합니다. 건설업 소득 83.33%입니다. 자, 그 기준으로 도매업에서 발생된 5천만 원을 안분합니다. 안분하면 4,166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요 금액을 건설업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차감하면 2억 833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죠? 2억 833만 5천 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감면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안분 계산한 금액 기준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요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실제 감면을 적용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재무제표와 수익금액 조정, 그 다음에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 2번에 있는 서식들을 작성하면서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그 세무조정한 내용이 소득 및 과표 계산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에
세무조정 내용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관련되는 내용이 각종 명세서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누락된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작성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비과세 이자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자료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소득자료명세서는 우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나오는 이자 배당이 아니라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귀속자와 원천징수 세액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인정상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릴 때 한번 작성했던 부분인데요. 자, 소득구분은 인정상여, 귀속연도, 세무조정 대상연도죠. 2021년도고요. 자, 1억 원에 대해서 연말정산했고 원천징수할 연말정산한 부분은 원천징수할 세액은 0원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일자는 법인세 신고 일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2022년 03월 31일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신고 여부 여로 하시고 소득 귀속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당이 있다라고 하면 인정배당 2번 인정배당이고요. 자, 소득 귀속 연도는 결산 확정일입니다. 그죠? 법인의 결산 확정일 2021년도 법인에 대한 결산 확정일은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5천만 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천만 원에 연말정산 안 했습니다. 자, 원천징수할 금액 5천만 원에 14%. 그러면 뭡니까? 700만 원인가요? 14%면 700만 원 맞죠? 700만 원 원천징수를 합니다. 언제? 법인세 신고일 기준으로. 그죠? 그리고 신고 여부 여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길동 해서 그러니까 정보 주민등록번호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정기타 귀속 연도는 결산 확정일이고요. 자,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2022년 03월 31일 그러니까 신고 여부 여로 하시고 김기타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이렇게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정보와 관련해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해서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소득처분 쪽에 제가 교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의 소득구분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중에 내용 보겠습니다. 460페이지로 갑니다. 자, 460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 모든 세무조정이 다 끝나고 세액계산 및 신고서 쪽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과세표준까지 작성을 합니다. 과세표준에 2월 결손금이 5천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 내용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과세표준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소득구분계산서로 갑니다. 자, 소득구분계산서로 가서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표준손익계산서 정보를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표준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우리 감면분 또는 승계분 사업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면소득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기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사례에서는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비감면소득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도매, 건설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고 하나하나 금액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매출원가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금액이 다 나와 있죠. 개별분으로 다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관리비와 관련해서 전체 판매관리비 중에 개별분에 대한 부분 구분된다라고 하면 확인하시고 공통분은 그대로 공통분에다가 금액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관련되는 부분은 특히 8,853만 6천 원 중에 8,090만 원은
그러니까 이 부분 영업외수익 관련되는 부분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2월 달로 해서 영업외수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영업외수익의 이자 수익, 배당 수익, 평가 이익 관련되는 부분, 유형자산 처분 이익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비감면 소득이죠. 그죠? 비감면 소득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내용들을 다 추려 갖고 비감면 소득으로 빼게 되면 8,09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8,090만 원이 도매, 제조, 나머지 부분 8,090만 원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개별 부분 이자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기타 부분이고 나머지는 공통 부분이다라고 하면 공통에다가 숫자를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쪽에 관련되는 부분 공통 부분과 개별 부분으로 이렇게 개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조업 쪽에다가 이렇게 개별 부분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임의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5천만 원 있었죠. 2월 결손금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도매, 제조, 건설과 관련해서 기준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금액대로 안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두 번째 탭에 세무조정 소득 구분입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사항 새로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포함해서 불러옵니다. 자, 예라고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까지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면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과목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부터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되는지 하나하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 비용이죠. 5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개별분과 공통분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개별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공통분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2월 금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외 비용 성격이고요. 공통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임대수익에 대한 부분이니까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구분은 개별분입니다. 그리고 감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타 부분이죠. 감면 1, 2, 3 나오는데 기타 부분입니다. 4번 기타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기부금을 불러올 때 아니오로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만 불러왔다라고 하면 과목 추가를 통해서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으로 넘어갑니다. 공통손익 안분 기준으로 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기준은 세법 기준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손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탭으로 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안분 계산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탭으로 가면 세부적으로 요약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2원이 나오는 경우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2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가 완료됐다라고 하면 과세 표준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이 아닌 원 색깔로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에서 과세 표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2월 결손금을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가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세 표준이 오류가 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틀리다라는 겁니다. 과세 표준 관련 부분이 틀리다. 자, 소득금액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있는 숫자와 우리 관련되는 숫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 금액이 다르죠. 다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일치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불러오기 통해서 다시 작성해서
정확하게 저장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저장하고 다시 안분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됐다라는 멘트가 뜹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도매업이나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발생된 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계산 기준 금액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소득 구분 계산서 설명이었습니다.